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초등학교 때에는 미술 시간에 사람을 그릴 때 항상 살색이라는 크레파스를 사용했습니다. 살색이라는 표현은 일본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인간의 피부색을 뜻하는 살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써왔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과 인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살색 대신에 살구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살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종차별을 바로 떠올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 잠재적으로 흑인들을 우리와 다른 종으로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피부색뿐만 아니라 신체의 상태, 가치관, 취향, 재산, 학벌, 나이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 다른 사람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선택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것일 때 그러한 느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불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함은 불쾌감으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 차별과 거부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이것은 집단의 느낌이 되어 소수자들을 탄압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도 모른 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책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영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한 의문에 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것이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라는 큰 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인권이 그 자녀의 인권과 동일시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이며 그들의 인권 또한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부모의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재밌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동일하게 지랄을 할 수 있는 양이 있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세대에서 자신의 지랄을 사용할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인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부모의 초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는 건강하게 잘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의 욕심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부모가 전권을 휘두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저자는 집안에서 공부 이야기만 빠져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부 이야기가 빠진 자리에는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이야기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사춘기의 힘든 시기에도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은 요즘 들어 많이 개방적인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커밍아웃을 한 홍석천 씨의 TV 출연 횟수가 늘어난 것만 봐도 그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라카지를 포함한 여러 뮤지컬 공연과 연극 공연에서도 이제는 동성연애자를 중심으로 한 공연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소수자의 인권이 100% 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예로 홍석천 씨가 출연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동성연애는 하나의 코믹 소재로 쓰입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 등이 그냥 방청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그러한 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자 연예인에게 관심을 갖는 농담을 하면
100% 거북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결국 아직도 일반적 시선에서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심플하게 그들의 성에 대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배려나 반감 등의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 사람에 따라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판매량이 많은 제품이 아닌 화웨이 제품을 쓴다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배려심을 갖거나 반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성소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들의 성적 취향은 그들 고유의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소수자를 바라볼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자신이 성장한 과정과 그동안 받은 교육이 편협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요즘 군대와 출산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있어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군대 생활의 의무를 갖는 것에 상응하여 여자들은 암묵적으로 출산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여자들의 의무에 대한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남자들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공무원 채용에 있어 가산점을 받기도 해서 동일 시험 성적의 여자들보다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여자들이 권리만 찾으려고 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아졌고 군대 가산점에 있어서도 여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의무와 권리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에 대한 개방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에 비해 여성에 대한 권위는 여전히 낮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자가 더욱 문제로 삼는 것은 드라마에서 보이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뺨을 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뺨을 때리는 이면에는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폭력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중 일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폭력이 용인되면 어느 순간 강력 범죄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들 중 일부도 자신이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기보다는 상대도 분명 좋아했다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인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할 때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군대와 출산의 문제도 이러한 기준으로 접근할 때 좀 더 합리적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에 있어서 저자는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를 예로 듭니다. 문소리의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은 영화이면서 장애인 문제에 주목한 몇 안 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나름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잘 표현했다고 하지만 역시 비장애인이 만든 영화이다 보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을 저자는 정확히 포착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의사 표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많은 도움을 바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우려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많다는 것이고 특히 의사결정과 자신의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과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배려는 결국 또 다른 인권 침해의 모습일 뿐임을 저자는 지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틀린 존재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배려의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혐오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